안녕하세요. 보통 사람이 본 세계 속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호스트 베네딕트입니다.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4주째 접어들었고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에 대한 지상전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죠. 2차 대전 스타일로 탱크 수천 대를 앞세운 전면 공격 스타일과는 사뭇 다르지만은요. 이스라엘은 왜 하마스와 끝없는 전쟁을 해야만 할까요? 중동의 대부분 나라들과의 적대적 관계는요. 오늘은 그 진짜 이유를 찾아보십시다. 그것은 2000년 깊은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서 라고 인지해 볼 만한 통찰들을 짚어보도록 하십니다. 얘기는 2000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네, 예수님 시절이요. 그 당시 중동 전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것은 아시죠? 혹은 꼭두가시 정권을 세워놓고 간접 통치하던가요. 크리스마스 스토리에 나오는 킹덤 오브 주데아, 유대 왕국의 헤롯 왕이 그 중 하나였고요. 그런가 하면 로마는 기원전 323년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 놓은 이집트 및 페르시아를 포함한 중동 지역을 자연스레 어영부영 떠하는 것이고요. 그리스가 쇠퇴하고 로마가 강성해지면서 로마가 기원전 146년 코린토스 전투를 기점으로 그리스를 정복했는데 그리스 문명을 스승으로 여기던 로마가 자연스레 지중해 주변 지역의 주권을 이어받은 것이죠. 로마 귀족들의 자녀들이 많이 그리스로 유학 갔었다고 하니까는요. 요즘 한국의 자녀들이 미국 유학을 하듯이요. 이것이 오늘의 통찰 1번입니다. 이런 로마의 식민지 지역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였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치면서 나는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으로 너희를 이끌기 위해 왔노라 라고 하셨는데 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실제로 당장 저 로마 놈들을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던 강경파들이 당연히 있었겠지요. 피 끓는 젊은이들을 비롯했어요. 그들이 서기 33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3년 후 로마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즉 우리로 치면 3.1운동 플러스 무장봉기를 일으킨 것이죠. 이 봉기는 4년간 이어졌고 서기 70년에 로마는 반란군을 진압하고 유대인들의 끈질긴 종교적 민족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그들의 세컨드 템플 제2사원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이아스포라, 유대민족의 흩어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통찰 2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들의 민족 정신을 더 자극했고 약 60년 후 132년에 두 번째 반란, 바르키바 리볼트가 일어납니다. 로마는 다시 반란군을 토벌하고 유대인들의 광적인 민족주의를 지긋지긋하게 여겼던 로마는 이 지역 이름을 주데아에서 시리아 팔레스티나로 바꾼과 동시에 예루살렘은 아예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대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통찰 3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뭔가 당연스레 가정하고 이 역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네, 우리 머릿속에는 민족국가라는 개념이 원래 태고 시절부터 그랬던 것으로들 흔히들 생각합니다. 민족국가, 즉 민족 플러스 국가. 여기서 민족이라 하면 한 무리의 사람들로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뽕짝을 부리며 소주 마시기를 좋아하고 느끼한 음식보다는 김치찌개를 즐겨 먹고 국물을 없으면 밥을 못 먹는 등등등 공통점을 공유하면서 그동안 겪어온 공통의 메모리,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 한민족처럼요. 서로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그러면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그런 민족이 한 영토를 차지하고 외세를 배척하면서 그 테두리 안에서 중앙집권 정부를 갖추고 그 민족의 안보와 안녕을 제공할 때, 즉 국가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비로소 민족, 국가, nation, state, 즉 우리가 보통 country라고 일컫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이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수천 년 된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이 1648년 웨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론적으로 발명하다시피 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한 영토를 차지하고 외세를 배척하면서를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오늘의 통찰 4번입니다. 자, 그럼 유대인 얘기로 돌아와서 그들은 원래부터 그 지역의 민족 국가를 이룩하고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이 소위 레반트 지역의 현 위치에 정착한 것은 기원전 약 2000년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니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 구약 성서가 기원전 약 500년 전에 쓰여졌으니 그 전 얘기는 사실상 역사적 프라이머리 소스 1차 자료가 없는 셈이지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의 단군 신학적인 셈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칼데아의 우르에서 왔다고 하는데 우르는 지금 이라크 남부, 즉 아브라함은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레이티스 강과 타이그리스 강에 만나는 지역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주해 온 곳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했다는 레반트의 케나안, 가나안 땅이고요. 왜 그 먼 길을 왔냐고요? 레반트가 지중해 연안이라 그야말로 모세가 말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이지요. 즉 이스라엘 민족도 민족국가 개념과 체제가 정립되기 수천 년 전 각종 민족들이 이 땅 저 땅으로 이동하면서 살 시절에 여러분 사실 유럽 역사를 보아도 중세 시대까지 마찬가지였었어요. 레반트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기원전 언젠가부터 정착한 한 무리의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 5번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그런 무리들이 유대인들만이었을까요? 물론 아니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필리스틴 사람들, 여러분 쌈손과 딜라일라 얘기 기억하시나요? 그 얘기와 영화의 나쁜 놈들로 등장하는 부족이죠. 이 딜라일라라는 이름은 여러분 조영남 씨가 부른 딜라일라 노래 기억하시잖아요. 참고로 역사학자들은 이 고대의 필리스틴 사람들과 오늘날 팔레스타인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다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릴 뿐이랍니다. 여하튼 그 필리스틴 사람들을 비롯해서 페니시언스, 페니키아 사람들 등등등 유대인들 외에 많은 부족들이 이 지역에서 발자취를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팔레스티니안 민족은 그런 민족 없었습니다. 잠시 후 보겠지만 팔레스티니안 민족이라는 개념은 1차 세계대전에서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아우르는 그 시대에 20세기 초반에 그 지역에 그 당시 오가며 살던 아랍계 주민들이 우리도 민족이라고 할 거야 라면서 생겨난 신개념인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 6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유대인 tribes, 부족들은 다른 민족들과 얽히고 설키면서 이 가나안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다른 부족 민족들과 맞서기 위해 드디어 한 민족처럼 모이게 되는데 유대인 부족들이 사울 왕 하에서 기원전 약 1200년경 첫 왕국으로 발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국이 있었으니 그때부터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민족 국가였었나요? 비슷하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국경이라는 것이 지도상에 없었던 시절이니 또한 애매모호합니다. 그를 뒷받침할 역사적 근거는 다시 한번 기원전 500년경 700년 후에 쓰여진 구약 성서입니다. 그러니 더욱 애매모호하지요. 그러다가 그 후 앞서 말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 된 것이고 그 시절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는 서기 70년경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 이 지역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말한 Jewish Diaspora요. 그리고 그 후 2000년이 흐릅니다. 이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말하듯이 그들에게 원래 이 지역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 7번입니다. 이러한 2000년 동안 역사는 흐릅니다. 서기 476년 안팎하여 로마가 멸망하지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이 된 것인데 우리나라와는 다른 것이 미군이 남한에 소련군이 북한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지역은 수많은 아랍 부족이 오가며 사는 지역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570년에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무하마드라는 인물이 태어나고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합니다. 이 종교의 코란, 하디스 등에 의하면 이들 아랍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의 몸종 헤가를 통해서 낳은 큰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반면 그들이 에이브라함의 정실 부인 사라와 낳은 아이삭의 자손이라 믿습니다. 즉 그들의 믿음에 의하면 단군 신화와 같은 얘기들이니까는요.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은 뿌리가 같은 것이죠. 오늘의 통찰 8번입니다. 이러는 동안에 유대인들 중 일부는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것을 피해서 이 지역의 소수 부족으로 주변 대부분 아라키아 부족들 사이에서 어영부영 살아갑니다. 민족 국가라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요. 오늘의 통찰 9번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들이 이루어집니다. 1291년에는 아크레 성이 함락되면서 유럽인들에 의한 소위 홀리랜드, 거룩한 땅,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예,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참전했던 유럽 기사 등등 십자군들이 자신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약탈한 물건들 중 가져가서 어디다 팔려면 작고 너무 무겁지 않고 비싼 것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가장 돈이 잘 되는 것이 책이었다 합니다. 프린팅이 없었던 시절이니까는요. 이때까지도 유럽은 소위 암흑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반면 이슬람은 철학, 과학, 의술 등등 찬란한 문화를 펴왔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헌들을 보존, 번역했습니다. 이것들을 십자군들이 약탈해서 가져다가 이태리 북부에서 팔아 현금화하는 것인데 이 문헌들을 읽은 이태리 석학들을 시작으로 르네상스가 유럽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 후 철학, 정치학, 과학 등등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과학을 바탕으로 한 테크놀로지는 Age of Exploration, 대항해 시대를 거치며 세계를 식민지화했고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으로 발전했지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개념을 접한 유럽인들의 새로운 정치 철학 발전은 오늘날 유럽과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시장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세계 질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약 1300년에서 1500년 사이에 이슬람은 극단적인 근본주의, 이슬라믹 펀더멘털리즘을 선택합니다. 그림 그리거나 조각상 만들지 말고 그건 우상숭배니까. 그리고 특히 무하마드가 싫어했으니까. 여러분 중동 출신으로 조수미 씨 같은 오페라 가수 보신 적 있으세요? 중동발 블랙핑크는요. 이슬람 사원 머스크에는 왜 그림이나 조각은 하나도 없고 웬 기하학적 패턴만 있을까요? 이제 이슬람은 과학은 핍박했으며 무하메드가 전달한 알라의 말씀과 너무 다르니까는요. 세속적인 문학은 금지되었으며 알라와 무하마드 생각만 해야 되니까 특히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법, 제도 또한 발달되기 시작한 것과 정반대로 이슬람은 샤리아 법을 선택합니다. 즉 코란 하디스에 실린 알라와 그의 선지자 무하마드의 말씀들이 곧 나라의 법이 된 것입니다. 하다못해 밑 닦는 것은 반드시 왼손으로, 밥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어야만 한다 등등등등까지 샤리아 로 외에 인간의 합리적 탐구에 의거한 모든 것은 금지됩니다. 역사의 이 시점 1300년에서 1500년경 사이 유럽은 문명의 찬란한 발전으로 이슬람은 문명의 끝없는 퇴보로 그 큰 맥이 갈라집니다. 그 여파가 오늘까지 오고 있고요. 오늘의 통찰 10번입니다. 그러는 동안 1071년 지금의 터키 북동쪽 지역에 있었던 만지커트 전투에서 비산틴 제국을 상대로 승리한 셀juk 터크, 우리가 이시조선 하듯이 그런 표현입니다. 민족이 여기 좋네,
이젠 중앙아시아를 그만 떠돌아다니고 여기에 눌러 살 거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오토만 엠파이어, 오스만 제국의 시작이고, 이들은 이슬람을 받아들이지만 비교적 개방적인 이슬람 문화를 구축하면서 이후 수백 년 동안 1918년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등 레반트 지역과 아라비아 반도 전역을 어영부영 하도 넓고 끝없는 사막 지역이 대부분이니까요 다스리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에는 오가는 아랍인들, 이 지역에 아직도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 부족들 등등이 사실 놀랍게도 서로 종교 탄압 별로 안 하면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무속신앙 등등 믿는 사람들이 큰 무리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요. 참고로 이러는 동안 나는 팔레스티니안이라는 민족의 한 명이다 라는 개념이 생겨났을까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런 것 없었답니다. 그냥 이 지역에 살다 말다 한 여러 아랍계 부족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 국가를 설립할 생각은 물론 해본 적이 없고요. 이것이 오늘의 통찰 11번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는 1차 세계대전 전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유대인들의 다이아스포라, 흩어짐 얘기를 했지요. 유럽에서 가전 핍박을 받으며 2000년간 살아온 유대인들 사이에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즉 팔레스타인 땅에 고국을 건설하자는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1896년 부다페스트 태생인 디오도르 헤르츠og이 Der Jugendstaat, 유대인 국가라는 책을 내면서 시작되었는데, 유럽의 많은 유대인 출신 지성인, 기업가, 은행가들 사이에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영국의 외무성 장관 벨포어가 영국 내에서 자이오니즘의 리더였던 로스차일드 경에게 팔레스타인의 유대민족 국가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Balfour Declaration입니다. 로드 로스차일드는 그 당시 최대 금융가 중 하나로서 국고를 고갈시키는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영국으로서는 로스차일드 등과 같은 영국과 미국의 부유한 시온주의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디오도르 헤르츠og이나 로드 로스차일드가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민족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우는 것이었죠. 제가 앞서 잘 기억해 두시라고 부탁드린 한 영토를 차지하고 외세를 배척하면서 라는 개념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유럽의 최고 지성인들이었으니 서부 국가들 간에서는 이미 당연지사 되어버린 국경이 있는 민족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우려 한 것인데, 그러면 그 동네에 어영부영 국경이 있는 민족국가라는 개념 별로 없이 아직 오스만 제국의 일부 땅 팔레스타인에서 오가며 어영부영 살고 있던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웬 못 보던 유럽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온 겁니다. 쟤네들 관광 왔나? 거기서 저기 예루살렘 있고 저기 베들레헴도 있고 했더니 웬걸?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를 않네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땅을 사기 시작하고요. 동네 원주민들은 부동산 투자라는 개념 없이 살던 사람들인데 황무지 같은 땅을 그들 중 누가 사놓았어도 낙타 몰고 사 먹고 가며 장사하느라 그 땅에는 별로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는데, 쟤네들 도대체 뭐야? 뭐? 민족 국가라는 거를 여기다 세워? 그게 뭔데? 뭐라고? 여기는 우리가 사는 곳인데? 아니 지네들이 무슨 권리로? 어이? 이 지역에 2-3천 년 전에 왕국을 이루고 살던 애들이라 그 나라를 다시 여기다 세울 권리가 있다? 뭐 어쩌고 저째? 뭐 이렇게 된 거죠. 당연히 말다툼이 시작되고 몸싸움이 시작되더니 언젠가부터 티격태격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자 반사적으로 지네들이 민족이면 우리도 민족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요즘 세상에는 민족 국가라는 개념이 대세고 국제법으로도 인정된다면서 그러면 우리도 민족 국가 여기다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라며 팔레스타인인들의 정체성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통찰 12번입니다. 1차 세계대전 앞뒤로 영국이 중동 지역을 상대로 한 비열한 거짓말 등 사실 너무 많아서 정말 영국 중동 사람들을 무슨 밀림 정글 속의 석기시대 원주민 정도로 여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16년 사이크스-피코 비밀협정이요. 그 대표적인 예지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중동 국가들의 국경들이 아프리카의 국경들처럼 왜 쭉 일자인지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영국의 사이크스 대령과 프랑스의 피코 둘 외교관 비스름한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오스만 제국 땅을 어떻게 사이좋게 나눠 가질지 술 한잔 마시고 큰 테이블 위에다가 지도 펴놓고 연필로 긴 자를 대고 쭉 줄을 그어서 그 영역을 표시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중동 지역 국가들의 국경의 기원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라크라는 나라는 그 전에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의 통찰 13번입니다. 그 후로도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에서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거치며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왔고 지역 원주민들과의 분쟁은 점점 격화되어서 연속되는 소규모 전쟁으로 이어져 갔고 문제가 커지자 영국은 서로 막 설립된 유엔에게 이제는 유엔이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서요.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이 지역에 이상하고 문명에 뒤진 사람들이 좀 지네들끼리 평화롭게 살게 해주려고 애써 왔는데 아이고 너무 힘드네요. 이제는 옛다 유엔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 문제를 던집니다. 그러자 유엔은 1947년 땅을 이렇게 저렇게 찢어서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 국가와 저 지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국가 두 개를 설립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럽시다 라고 받아들였는데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다른 주변 아랍 세력들은 바로 이를 거부하고 1948년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승리하고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됐으며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의 건국을 즉 민족 국가를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오늘의 통찰 14번입니다. 그 후로 1967년 아랍 이스라엘 간의 6.1 전쟁, 1973년 욤키포르 전쟁 등등등 수도 없는 전쟁과 도발을 거치며 지금에 이르르고 있지요. 세계 여러 나라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닌 밤에 홍두깨도 아니고 예를 들어 저 목포항에 어느 날 인도 사람들처럼 생긴 사람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가서 수십만 명이 되더니 전라남도에 자기네 나라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3000년 전에 여기서 왕국을 했었으니까 그게 말이 되냐 순 침략자 도둑놈들이지 라며 분개하지요. 반면 이스라엘을 두둔하는 이들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 국가는커녕 그런 민족도 없었던 것인데 이제 와서 갑자기 팔레스타인 민족 정신, 민족 국가 놀고 있다고 그래 라며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주장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정체성, 즉 아이디어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미국, 아메리카라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250년 전에 생겨난 것처럼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에 지상전을 펼쳐서 하마스를 완벽하게 제거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도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아이디어만은 절대로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역사 국제 질서에서 아이디어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통찰 15번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기에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이스라엘과 PLO,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는
오슬로 어코드에 극적으로 합의합니다. 조건을 맞추어 나가서 두 민족 국가를 설립하고 서로 국가로 인정하자라는 협정이었죠. 그러나 하마스 등 아랍 강경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테러와 공격을 계속하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 16번입니다. 이렇듯 역사를 크게 보면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및 중동 국가들 간의 분쟁이 겉으로는 종교전 같아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깊이 묻혀있는 진짜 실상을 보면 이 분쟁은 궁극적으로 territorial dispute, 영토 분쟁인 것입니다. 새로 생겼지만 한 번 생긴 이상 절대로 지울 수 없는 팔레스티니안이라는 아이디어와 얽혀진 상태로요. 오늘의 마지막 통찰 17번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렌스 오브 아라비아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그 로렌스가 저술한 자서전 Seven Pillars of Wisdom, 지혜의 일곱 기둥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 로렌스 대령의 흡사 영화 같은 실제 경험담을 읽어보시면 아까 얘기한 20세기 초반 중동 지역의 실상이 피부에 와닿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라고 저는 강력히 추천합니다. 오늘은 얘기가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